오늘 반가운 분이죠. 호이키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예.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뭐 3단계까지 격상하니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1000명 돌파했고요. 참 세상은 어려운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환율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교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네. 예,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한번 어떠한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래프를 제목을 환율을 보면 주식시장이 보인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게 지난 5년간 우리 원화 가치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즉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 우리 주식시장도 함께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화의 그 환율을 전망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하고 중국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를 보면 9월, 10월에 경상수지 흑자가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내 최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만 해도 경상 흑자가 한 570억 달러 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한 7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지난달 11월 수출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해서 지난해보다 한 4% 정도 늘었어요. 이 그래프는 우리 김용익 교수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액과 주가지수의 상관계수가 0.88이라고 그래요. 즉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주가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지난해 한 63.5%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게 한 70% 정도는 넘었었는데 이게 매년 축소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중국은 지난 11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 기록이 발표됐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21%나 급증한 수치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의 그 고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46%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올해 같은 경우 그 무역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 힘입어서 11월 중국의 무역 흑자는 754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1년 전체 흑자액보다도 한 달 중국이 벌어들인 돈이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6월 이후에 중국의 무역 흑자가 월 평균 한 57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난 11월에는 이 수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의 79%가 중간재예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이 이 중간재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을 해야 그거를 가공해서 이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는 중국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같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직접 투자, 즉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1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이자 실제로 중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 3,600개 정도 되는데 그들의 업황이 최근 들어와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수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이건 한국 수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중국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액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에 투자한 최대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우리 기업들이 한 2,900개 정도 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출은 베트남 수출로 잡히고 우리 수출로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출하는 금액,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무역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베트남에 우리 있는 기업들의 수출한 금액을 사실은 합산해야 우리의 그 정확한 그 무역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역이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무역의 흐름을 보면 대강 우리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역 이외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세안에 투자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에서 수출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현실을 파악하려면 나름대로 무역하고 이렇게 투자 진출한 기업들이 투자 대비 어느 정도나 현지에서 무역을 하는지 이런 거를 합산하는 나름의 공식을 우리 그 학자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무역 통계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가 합쳐진 그러한 공식이 나와야 우리의 그 경제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해외 수출 물량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인력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임직원의 숫자가 한 28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직원 숫자는 10만 2천 명이고 오히려 해외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해외에 한 18만 5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적에 국내 수출 물량보다는 현지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지 않겠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이게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이거와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수지 흑자도 급증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화도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그 외국인 투자가 월 평균 한 179억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주로 들어와서 중국 주식보다는 중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이후에
증권 투자 순유입 전환이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 투자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네. 사실은 9월 달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순유입으로 전환된 거는 10월 달부터예요. 10월 달에 한 11억 5천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됐고 11월 달에 들어서는 한 5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55억 2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옴보다도 더 많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채권을 팔고 그거를 주식으로 바꾼 금액이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우리 주식시장에 한 50억 달러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됐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리서치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에 투입된 돈이 아주 폭증했습니다. 1,100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 이유는 백신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즉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가 컸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지난 4월서부터 10월까지 들어온 금액은 278억 달러 됐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오히려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금액이 한 달 동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네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달궈졌는데,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진국 시장 국채에서는 오히려 99억 달러가 유출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진국 시장의 국채는 스마트머니들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사실은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국채라는 건 뭐 결국 미국 국채 아니면 유로 국채 그렇죠. 정도 같죠. 네. 마이너스 금리나 거의 그 제로 금리 쪽에 붙어 있는 이런 국채들이죠. 네. 이거는 사실은 하방으로 열렸다기보다는 상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채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즉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제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 금액 중에서 신흥국 펀드에 몰린 돈이 11월 한 달에 한 218억 정도 몰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한 11.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비중대로라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23, 4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네. 저게 2배 이상 55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은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액티브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예. 이 결과 우리나라 증시의 증가율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3월 저점 이후에 9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450까지 빠졌던 주식이 지금 2,770인가요?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만큼 올라왔어요. 백두산이 2,774니까. 그 다음에 이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특히 우리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한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증시와 그 중국 회사채에 대한 불신이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그 선호도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사실은 그 등치에 비해서 그쪽은 국채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 주식시장으로는 생각보다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액티브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패시브 자금도 많이 유입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지금 이제 대시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 자금들도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제에 우리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 육성과 안정을 위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들이 23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올해를 기점으로 그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한 9위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그 우리 자본시장을 육성해야지 언제까지 이 신흥국 지수에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큰 손들이 제일 먼저 돈을 뽑아가는 게 이 신흥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에서 뽑아가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이게 굉장히 증시 그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네. 폭락이 온다거나 돈이 확 쏠려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선진국 지수로 가면 그게 덜한 거죠. 신흥국 지수에 있을 때보다는.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에 남아있으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중국 본토주, 즉 A주가 계속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 주식이 비중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주식의 비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그 신흥국 지수에 이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거를 예전에 시도했다가 편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역의 원화 시장을 개설하는 거하고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폐지하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어요. 제 판단에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역외 시장이 개설을 하든 안 하든 역외에서 우리 원화가 이제 많이 거래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역외 원화 시장 개설 정도는 우리가 저거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의 한머니의 준동이나 그 외환 공격을 대비해서 저 투자 등록제는 그대로 남겨두는 걸 갖고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MSCI 신흥국 지수 중에 11.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그 11.8%가 전부 청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청산이 되면서 선진국 지수에 그 얼마의 우리 비중을 둘 것인가 그만큼 이제 다시 사는 이 매매 교체 매매가 아마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상으로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사줄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더라고요. 예, 아니 예전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려진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15% 이상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 GDP가 달러로 계산한 게 15% 이상 올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도 이제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보통 이게 그 GDP 비중 가지고 투자 비중을 나누나요? 아니, 꼭 그렇다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 비중을 산정할 적에 그 나라 GDP라거나 그 나라 그 주식시장의 시총이라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제 비중을 정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상황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그리고 옛날에는 11.8%가 아니라 옛날에는 비중이 더 높았어요. 우리가 13% 이상 됐었는데 중국 주식이 본토 주식이 들어오면서 점점 작아져서 지금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걱정이 타당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대놓고 비교해 보면 중국 시장이 내수 규모도 크고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투자 비중이 뭐 높을 수 있겠죠. 외국인들 눈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중국은. 네.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게 3월 저점 이후에 지금 90% 이상 급증해서 이제 백두산 등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못 봤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달러가 유입되는 속도와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지금 똑같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원화와 위안화의 연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나 통화량이나 뭐 경제 성장률 차이나 뭐 경상수지 등등을 해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하여튼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더 많은 외환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